물리학자들 보면은 말이야, 물리학자들 보면 겉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존경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뒤로 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오던 그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헤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있거든. 근데 뭐 란다우 얘기도 했지만 물리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도 인간적이어가지고 너무도 나약했고 그런 뭐 그래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 내가 이게 또 무궁무진하게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그 야사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시아 태평양 이런 분리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연구를 또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한 번 만나면 우리 세미나 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맥주 마시면서 만나고 호텔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뒷얘기부터 시작해서 남의 얘기까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내가 하나 약점이 있다면 모든 얘기가 한 번 들으면 거의 다 기억을 한다는 게 내가 그래서 이 머릿속에 지금 엄청난 야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 응?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젠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이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나는 언제든지 이게 레이드인데 말이지 공부들 해야 되니까. 슈퍼컨덕티비티가 나왔는데 슈퍼컨덕티비티 이 풀린 내 전공 아니냐. 응? 내 전공인데 그래서 이 키틀 책을 따라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5초 내로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 이 슈퍼컨덕티비티가 이게 뭐냐? 그러면 슈퍼컨덕티비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재면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이제 슈퍼컨덕티비티예요. 이 온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네스라는 사람이 슈퍼컨덕티비티를 처음으로 이제 나 이거 사실은 이 슈퍼컨덕티비티 이 책을 한 권 썼거든.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직 출판이 안 됐어요. 수식 없는 슈퍼컨덕티비티야. 내가 겪었던 인생 철학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내가 이 책을 딱 쓰고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 이 책 어떻게 썼는가? 저는 조금 얘기했는데 내가 이게 책을 딱 쓰기로 했어. 왜냐하면 출판사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책을 한번 쓰자. 초전도에 관한 책을 쓰자.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초전도 책을 쓰자. 중고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쓰자. That was good idea. 그래가지고 이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해. 내가 뭐 이게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여러분들 내가 사실은 상당히 바쁜 사람인데 책을 한 권을 쓰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가 있어요. 응? 여기서 이제 박사를 받은 우리 문력 박사 이대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문력 교수가 하고 이제 같이 쓰기로 했어. 그래서 같이 쓰면 좋잖아, 그지? 반만 쓰고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력 박사하고 이제 둘이서 만나가지고 책을 쓰기로 했어. 또 글을 또 잘 써요. 나보다 또 더 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책을 쓸 건가, 어떻게 하면은 독자층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 둘이 만나서 어떻게 책을 쓰기로 했느냐면, 이거 뭐 재래식으로 초전도는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다르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소설 형식으로 쓰자. 소설은 언제 써본 일이 없잖아. 그럼 근데 어떻게 소설 형식으로 쓸 거냐.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주인공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초전도학자인데 하나 둘씩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초전도에 관한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나오는 걸로 이제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쓰려고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거 비슷해.
백투더 퓨처 비슷하거든. 응? 백투더 퓨처 그것도 할아버지가 있고 주인공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책을 쓰는데 반 페이지를 넘어가기가 어려워. 한 400~50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언제 소설을 써봤냐. 초전도는 저항이 0이 된다. 그렇게는 책을 써봤어도 이게 할아버지를 족적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 소설의 그 기법을 다 알아야 그런 거를 쓰는 거지. 이 초전도를 안다고 그런 거를 쓰는 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1차 시도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럼 또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초전도는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책마다 있는 거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번 책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다가 요새 대필이라는 게 있잖아. 대필. 뭐 책을 썼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남이 다 써주고 뭐 그런 거 있지. 그거는 아니고 출판사에서 사람을 하나 이제 붙여줘요. 왜 붙여주느냐면 내가 막 이게 책을 쓰면은 뭐 토쓰이고 뭐고 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모든 거를 다 쓸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마무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또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고 보니까 또 우리 대학교 6년인가 후배야. 글만 이렇게 쓰는 공 선생이 있는데 공 선생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쓴 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재미나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더 재미난 얘기 없어요? 에피소드 없어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옆에다 딱 놓고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주는 거야. 응? 그런데 말이야, 이게 반 페이지를 쓰기 어렵던 그 내가 녹음기를 놓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말문이 터지는데 왜냐하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그 한 15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그것들 그 다음에 내가 15년, 20년 동안 초전도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이 온물이 터지듯이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야. 한 번 녹화를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야. 그럼 막 옆에서 우리 공 선생이 말이야. 공 선생께서 공국진 선생님 이제 책이 나오면은 대필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요. 먼저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미나요. 그러면서 또 무슨 다른 얘기는 없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녹음기를 놓고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책이 재미나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이렇게 과장도 하고 말이지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그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내 스토리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미혁 선생은 뭐를 했느냐면 거기다 초전도 지식을 막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하면 완전히 이거는 대박이다. 전국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까지 이게 볼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딱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출판 날짜가 2학기 시작되기 전에 중고등학생이 볼 수 있도록 9월달에 8월달에 출판을 해요. 그 이제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은 안 하고 이게 출판사 사장이 그 책을 딱 들고서 뭐를 했느냐면 그 책을 들고서 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품평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만 전문을 하는 사람한테 그 책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이런 책은 대박이 아니라 절대로 안 받는다고. 흥행에 실패를 한다고. 왜 흥행에 실패를 했냐면 현재까지 과학책을 내가지고 과학책을 사람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세상에 한 권도 없대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거는 자서전 비슷한 형식으로 쓴 거고 책을 보면 겸손하지가 못하고 자기 자랑이 막 들어가고 드라마틱하게 가니까 말이지.
자화자찬식의 그 책이 됐다 이게야. 응? 그런 책 아무도 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훌륭한 초전도 물리학자가 있다. 김경환이라는 초전도 물리학자가 있다. 그러면 김경환이를 놓고서 김경환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인간에 대한 훌륭한 점 이런 거를 쫙 써가지고 책을 쓰면은 이거는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데, 경환이가 말이야 자기가 훌륭한 물리학자다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쓰면 이런 거는 안 팔린대요. 그 가기 전에 자서전을 쓰면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과학책이 나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그러면 좋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뭐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그 책을 다시 썼어. 다시 쓰니까 내 얘기 다 빼고 초전도 책을 다시 쓰니까 이놈이 이 드라마틱한 거 다 빠지고 뭐 다 빠지고 책이 진짜로 재미없는 책이 이렇게 돼. 그거를 이제 홀드하고 지금 퍼블리셔 하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그 책을 그냥 인터넷에다 그냥 쫙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몇 달 동안 그거 고생하면서 봤었는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재미나. 그 안에 챕터 7을 보면은 초전도의 태극전사들이거든. 초전도의 태극전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초전도 연구를 하던 사람 중에서 참 좋은 일 한 사람들,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응? 그런 사람들 이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의 태극전사 몇 명이냐면 24명. 그래서 한 명, 이쪽 팀에 코치는 이성이, 저쪽 팀에 코치는 누구 딱 해가지고, 그 11명 해가지고 축구선수 만들어가지고, 이성이 뭐 이거 대신에, 이펠레,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름을 다 축구선수 이름으로 바꿔서 성은 다 우리 이펠레 성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냥 그림도 그려놓고 말이지. 그 사람들의 업적들 이런 것들, 아니 내 거는 다 뺐어. 거기는 사실 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책이 재미난데 이게 출판을 못했어요. 만약에 출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둑히 이게 받으면 여러분들 내가 1년 내내 나 고기고 뭐 그냥 해고 근데 또 그 얘기가 나고 슈퍼컨덕티비티. 야, 이 슈퍼컨덕티비티 그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2장에 나오는 게 요 그림이야. 이게 온네스 이게 정확히 이게 또. 그래서 이 슈퍼컨덕티비티 얘기를 하면 며칠을 해도 이게 끝나지 않는데 오늘 하여간에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이 슈퍼컨덕터에 관한 얘기를 이게 정확히 0으로. 근데 이게 이 온네스가 한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액체 헬륨을 이 사람이 액체 헬륨을 처음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 기체를 가지고 액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압력을 주면 만들 수가 있어. 수증기를 넣고서 압력을 주면은 물이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거를 압력을 준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게 기체가 액체가 되지도 않아. 사실은 기체가 액체로 되기도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압력을 주면 다 될 것 같지. 그렇지. 어떨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거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잘못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이상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 단열팽창이라는 거. 그거 이 물리에서의 발견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땜질을 잘했어야 되는데 땜질을 하지 못해서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샥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이디얼 기체에서는 단열팽창을 하더라도 이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이디얼한 기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단열팽창을 하면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 그런 방법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꿈인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 기체 이거를 액체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마지막 원소가 뭐냐면 헬륨이에요. 헬륨은 이렇게 헬륨 플러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s궤도의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플러스 기체예요.
랄슨 기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거하고 리액션을 안 해. 다른 거하고 리액션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리액션을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액체가 돼야 되는데 그 액체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이거 전에 마지막이 뭐였느냐면 이게 H2였는데 H2까지도 사람들이 한 18K인데 이것까지도 만드는데 성공을 해. 이거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른바 드와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성공을 해요. 근데 드와하고 온네스하고 경쟁이 딱 붙은 거야. 누가 헬륨을 더 빨리 액화를 시키느냐. 기술력은 드와가 더 낫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실험실에 가면은 액체 용기 그거 액체 헬륨통 그 통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드와라고 얘기해요. 드와의 이름을 따가지고 드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온네스하고 드와는 상당히 좀 달랐다 그래요. 드와는 뭐냐면 상당히 사람이 과학적이고 그래가지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토론하다 보면 남이 틀린 거 이렇게 지적하고 디베이트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온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뭐 그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에 의해 가지고 온네스가 더 빨리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두와는 토론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화학회 물리학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이 잘못된 것도 이제 지적하고 뭐 이런. 근데 드와하고 이게 토론하던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은 응?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 이 사람의 형인가가 동생인가가 기체 헬륨을 만들어 광석에서 이게 뿜어내는 그 기술을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드와한테 기체를 공급을 안 했다. 그리고 온네스한테는 공급을 했대요. 온네스는 그걸 가지고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드디어는 액체 헬륨을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 액체 헬륨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다음에 이 온네스가 했던 게 뭐냐면 물체를 온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 낮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푹 담그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물체를 이렇게 온도를 이제 저항을 재기 시작을 했는데 저항을 재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야. 왜 걱정이 많으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굴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항을 한번 재고 싶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저항을 진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테이블로 보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테이블을 만들 수 없느냐면 재가지고 지금 저항이 0.1이다. 그랬는데 물질을 더 깨끗하게 만들면 0.01이 되는 거야. 더 깨끗하게 만들면 0.01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리미트는 잴 수가 있어. 이거보다는 어퍼 리미트, 이거보다는 더 낮은 거야. 그러다가 고민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좀 더 깨끗한 물질을 한번 만들어보자. 깨끗한 물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깨끗한 물질을 만들려면은 고체 상태에는 벌써 그 안에 임퓨리티 있으니까 깨끗한 물질 만든 다음에 녹여가지고 녹이면은 임퓨리티 같은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실리콘 단결정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실리콘을 녹인 다음에 약간 요 부분을 한 부분을 이렇게 뜨겁게 해서 요 부분을 녹이고 그 다음에 온도 녹이는 부분을 쭉 내리면은 임퓨리티가 그 녹는 거를 쫓아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임퓨리티를 이제 죽이는 방법,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면은 임퓨리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깨끗한 거를 만들려면은 녹여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녹아있는 금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수은이라는 거야. 수은이라는 것은 뭐냐? 수은은 금속이에요. 여러분들 수은은 금속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끓는 전보다 더 높이 있는 게 뭐냐면은 수은이야. 수은은 굉장히 깨끗해. 그 안에 굉장히 깨끗해. 그거를 조금만 온도를 내리면은 수은이 금속으로 돼요. 수은 금속으로 된 거 본 적 없지?
본 적 없지? 부끄러울 거 없어. 나도 본 적 없어. 수은을 놓고서 그거 아마 얼음에다 넣으면은 수은이 딱딱한 금속이 될 거예요. 거의 그 정도만 온도가 되다가 내가 알기로는 고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은을 만들어 가지고 수은을 가지고 와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쟀어요. 이 무슨 왜 이거를 쟀느냐? 온도를 내릴 때 참 이게 온도를 내릴 때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해. 이렇게 온도를 내리면은 여기 지금 일렉트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일렉트론은 발견이 됐어요. 1911년 그 당시에 일렉트론은 벌써 발견이 됐어요. 저 안에 일렉트론이 있을 텐데 일렉트론이 있을 텐데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렉트론들이 움직일 때 이 저항을 만들어주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포논들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온도를 내리면은 움직이던 방해꾼들이 어떻게 된다?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고 저거 잘 깔 거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얼어붙는데 일렉트론들도 얼어붙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요거가 모든 게 얼어붙으면 일렉트론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갈 것 같고. 아, 이놈이 이게 방해 놓으니까 방해 놓는 게 없어지니까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 자, 1번, 2번, 아니면 3번.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보통은 3번으로 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으로 가요. 임퓨리티 때문에 3번으로 가요. 수은을 해봤더니 푹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쟀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보는데 또 다시 봐도 제대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크 액티비티가 나온다. 그럼 이게 이놈이 말이야. 저항이 0에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0이 될 때. 그거를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인데. 저항이, 소전도는 뭐냐면은,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에요. 소전도는 저항이 0에 가까운 물질이 아니라, 소전도는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물질이에요. 0에 가까운 물질이 아니야. 완전한 0인 물질이에요. 이거를, 초전도를 발견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이게 초전도가 저항이 0에 가까운 물질이냐 0인 물질이냐를 알기해가지고 저항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를 알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다가 볼테지를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V는 IR인데 R이 제로면 볼테지가 0이죠. 이런 방법으로 0이냐 0이 아니냐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알아내려면은 전류를 흘린 다음에 초전도에다 전류를 흘린 다음에 이 전류가 영원히 흐르면 저항이 0이고 가다가 죽으면 저항이 0이 아니고 보통들 여러분들 보통 말이야 전기줄 이렇게 하면은 전기 딱 흐르면은 계속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기 딱 흘리면은 10의 마이너스 6수초 아래에서 벌써 전기가 다 없어져요. 전기라는 게 참 편리하고 좋은 에너지인데 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돈 있으면 은행에다 저장하잖아. 밥이 있으면 냉장고에다 저장하잖아. 이놈의 전기는 말이야 만들자마자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편한 그러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큰 단점인 저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10의 마이너스 6승초 아래에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만약에 저항이 없는 물질이라면 영원히 흐를 거다. 영원히 흐르려면 전기줄을 얼마나 길게 만들어야 된다? 전기줄을 무한히 만들어야지. 전기줄 무한히 만드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지구보다도 더 긴 전기줄. 태양계보다도 더 긴 전기줄을 만들어냈어요. 전기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 한 번 가잖아. 끝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는 이런 전기줄을 동그랗게 만들면 이 전기줄은 우주보다도 더 긴 전기줄. 자, 이런 전기줄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흘렸어요.
그래서 온네스가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어. 얼마나 그럴까? 며칠을 갈까? 예를 들어서 하루를 간다. 24시간이라 그러면 24에다가 시간, 분, 초. 만약에 평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러면 하루를 간다 그러면 3600, 3600에다가 24를 곱하면 대충 얼마지? 0 두 개 하고 36 곱하기 24 844 844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한 10에 한 5승 정도 되네. 한 10에 11승? 안돼. 하루를 가면 864. 864? 네. 상관없어. 10에 5승이야. 야, 그러면 10에 11승이란 말이야. 10에 11승. 하루를 가면 보통 물질보다 뭐 10에 11승. 그런데 2년을 했는데 2년 반을 하다가 실험을 그만뒀어.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 그때 그만두길 잘했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코헤런스 랭스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에 뭐 10에 한 100승 정도. 우주가 몇 년 됐죠? 100억 년? 빅뱅 이후에 200억 년 정도 됐나? 200억 년. 200억 년이면은 2 곱하기 10에 10승 정도인가? 그럼 이게 100배가 더 큰 거 아니야, 이거? 10에 10승이라면은 좀 큰 거야, 진짜 큰 거야. 우주가 망해도, 우주가 멸망을 해도 이거는 계속해서 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는 거, 이 계산하는 거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봤을 텐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프리 에너지에다가 뭐 KT 이렇게 돼가지고, 이 튀어나갈 수 있는 확률, 이 안에 만약에 볼텍스가 있어가지고, 볼텍스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확률, 초전도가 깨지에 튀어나가는 거니까, 이 확률을 책에서 계산을 해놓은 게 있거든. 그 계산해 놓은 거에 의하면, 요거의 길이가 말이지, 한 뭐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이다. 이렇게 해도 우주가 망해도 안 튀어나가. 이거 책에 나와 있어. 계산한 게 쉽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면 머리카락 정도네, 그지? 머리카락이 아니요, 머리카락이 100분의 1 정도인가 이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네. 1마이크로. 그러니까 더 두껍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무한대야. 따라서 초전도는 전류가 완전히 0이 되는 물질이고, 또한 초전도는 또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초전도 안에는 초전도는 B필드를 아주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B가 0이 되는 그런 물질이 뭐냐면 초전도 물질이다. 자, 그러면 초전도는 저항이 0이고 이제 B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러한 물질이 이제 초전도예요. 이 초전도를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 안에서는 이제 제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타입 1 초전도가 있고 타입 2 초전도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초전도는 B 필드가 0이 되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면 이게 이퀴벌런트한 거냐? 이게 같은 거냐? 그게 이제 큰 퀘스천이에요. 이 두 개의 명제가 과연 같은 명제일 것이냐. 저항이 0이 된다는 거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0이 된다는 것이 똑같으냐. 그러면 그게 똑같지가 않아.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에서부터 마그네틱 필드가 0이 된다는 것을 유도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저항이 0이 되면 말이야. 저항이 0이 되면은 뭐는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dP의 dt가 이게 0이 된다. 이거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는 0이 된다. 이런 거는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데 B가 0이 되는 거는 유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마이스너 현상 봤잖아. 그지?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이 초전도체를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 거기다 놓으면은 이게 도망을 가.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체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B를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이 마이스너 현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초전도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만약에 초전도체 내에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 있었는데 이 물체에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온도를 내리면 초전도가 되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밖으로 나간다. 익스펠전 한다. 그런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초전도가 되면은 B 필드가 변화율이 0이 돼야 된다는 거는 R 이퀄 제로에서 나오는데 B 이퀄 제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R 이퀄 제로하고 B 이퀄 제로는 완전히 이 다른 현상이야. 이 R 이퀄 제로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온네스고 B 이퀄 제로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스너, 오션필트. 이 마이스너가 아마 이게 리더였고 오션필트는 거기서 실험하고 하는 테크니션이나 과학자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오션필트는 마이스너하고 오션필트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 왜 노벨상을 안 줬는지 뭐 추측은 할 수가 있어. 이게 거의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데 사람들이 좀 더 자세하게 실험을 못해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알려진 다음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냐 아니냐 하다가 10년, 20년 지나가가지고 노벨상을 줄 그런 시기를 놓쳤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마이스너 현상은 그 유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안 줬어요. 아직도 굉장히 신기한 거. 폴리티컬한 것도 굉장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1990년대 우리 베를린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베를린에서 학회가 열렸을 때 오션펠트가 베를린에 아직도 살아있었는데 학회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지, with my best regard 안부를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적이 있어요. 90년대까지 오션펠트가 살아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콘도 이펙트의 콘도라는 사람, 일본 사람, 콘도 이펙트의 콘도도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국가 주치의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노벨상은 죽으면 노벨상을 못 받아. 그러기 때문에 뭐 감기라도 걸리고 말이지, 가다가 잘못해서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이라도 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아주 큰일이거든요. 한 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 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국가 주치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초전도는 이게 뭐냐면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예요. 초전도는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피노미나다. 근데 초전도는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라고 옛날에 주장한 적이 있었지, 수업 시간에. 응? 초전도는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피노미나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조그만 물질이 커지면은 일렉트론들이 물질 안에서 움직일 때 민프리패스보다도 민프리패스가
보다도 더 긴 그런 데는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인힐레스틱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페이지가 바뀌고, 페이지가 바뀌면 양제약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기 때문에 초전도는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노미나인데 뭐냐면은 이 굉장히 큰 물질 위에서 양제약학을 이렇게 양제약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자, 여기에 이게 있으면 지금 양제약학은 뭘로 표시를 하느냐, 웨이브 펑션으로 표시를 하는데 양제약학은 웨이브 펑션은 항상 뭐가 있느냐, 이렇게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되더라 말이에요. 웨이브 펑션은 컴플렉스 넘버고, 컴플렉스 넘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 흑사의 자석은 무엇하고 비례하느냐면 이거는 쿠퍼페어의 덴시티하고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슈퍼컨덕터가 있어요. 그러면 슈퍼컨덕터의 쿠퍼페어 덴시티가 결정이 돼 있고, 온도가 물질이하고 온도가 결정이 되면 이제 되게 쿠퍼페어 덴시티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아비트라리 하지만 여기 지금 페이지라는 게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쿠퍼페어가 여기 슈퍼컨덕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알루미늄이라 그래봐요. 여기도 알루미늄. 그러면 알루미늄 놓고서 온도를 낮추면 뭐 쿠퍼페어 덴시티가 달라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러면 이쪽에 페이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쪽에 페이지가 세타 1이고 이쪽에 페이지가 세타 2였다 그러면 이놈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한 물질 안에서는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달라요. 페이지가 다른 놈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서 페이지가 다른 걸 두 개를 놓고서 이거를 가까이 하면은 어느 정도 가까이 되면 멀면은 페이지가 서로 다르지만 가까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페이지가 똑같아요. 근데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워져서 코어런스 랭스라는 길이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페이지가 같아지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쿠퍼페어가 다른 쪽에 있는 쿠퍼페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른바 조셉슨 정신이라고, 조셉슨 이펙트라고. 이 조셉슨 이펙트를 보면 여러분들 책에 조셉슨 이펙트 유도해 놓은 거 다 있잖아요. 조셉슨 이펙트를 보면 여기에 볼테지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커런트가 흐르는데,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면 커런트가 두 개의 페이지가 달라지면 페이지에 달라진 것만큼 전류가 흐르고, 만약에 볼테지가 0이 아니면 볼테지가 0이면 DC 커런트가 흐르고, 볼테지가 0이 아니면 AC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옴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옴의 법칙은 볼테지를 걸어주면, DC 볼테지를 걸어주면 DC 커런트가 흐르는데, 볼테지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C 커런트가 흐르고, 볼테지를 걸어주면, DC 볼테지를 걸어주면 AC 커런트가 흐른다. 신기하지? 신기하고 이상하고 웃기지? 그 다음에 이 볼테지를 AC하고 DC하고 두 개를 섞어서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같은 것들이, 샤피로 스텝이라든지 이런 물리 현상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에 둘 사이에 거리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슈퍼컨덕터하고 슈퍼컨덕터 사이에 거리를 작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작게 하느냐고 슈퍼컨덕터 놓고 거기다가 조금 인슐레이터를 입히고 슈퍼컨덕터를 하면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셉슨 현상이라든지 싱글 일렉트론 텀블링이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조셉슨 효과거나
싱글 일렉트론 터널링에 관해서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는 서로 다른 현상이야. 오케이. 교수님, 어. 전류가 흐르면요, 그 에너지가 발생한 거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예, 아까 거기서요. 전류가 흐르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예, 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닌가요?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고? 예, 전류가 움직이고 있어. 계속해서 일렉트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 정지했던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던 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거든. 그럼 에너지가 생겨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우리 관성의 법칙 보면 내가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야. 똑같은 속도로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똑같은 속도로 가잖아. 힘을 주질 않았으니까 F에 DS를 한 게 이게 0이잖아. 힘을 주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어. 저항이 없어. 내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예, 보통 물질에서는 가다가 말이야. 가다 보면 여기에 임퓨어리티도 있고 포넌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부딪히면은 속도가 줄어요. 근데 왜 전기가 계속해서 흐르냐면은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고 전압을 계속해서 걸어주고 계속해서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가다가 부딪혀서 실망을 해서 좌절할 때 또 에너지를 받아서 또 가고 피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로스가 돼서 에너지를 잃더라도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고 속도는 슈퍼컨덕터가 되면 에너지를 공급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에너지로 계속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물질이요, 음.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부딪히지 않나요? 부딪히지. 근데 초전도가 네. 되면은 저항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게 미스테리지. 그지? 굉장히 이상한 거야. 지금 저항이 완전히 없어져요. 다 있는데 그 안에 물질들로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 가운데 거는 초전도체가 아니잖아요. 가운데 거도 가운데 초전도체. 이게 초전도체네. 예, 초전도체를 안을 들여다보면 초전도 물질이건 돌멩이건 금속이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핵과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인슐레이터인 경우에는 딱 이게 붙어서 전자가 핵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자가 핵에 붙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고, 메탈인 경우에는 이놈이 자유롭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슈퍼컨덕터는 자유로움을 넘어서 가지고 자유로운데 부딪히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시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1911년도에 발견이 되고서 이거를 풀려고,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거를 풀려고 하다가 1957년도에 풀어. 4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저 문제를 풀지를 못해. 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작용을 하니까. 있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거 1911년부터 1956년도 1926년도에 양자역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양재학학이 나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돼요. 양재학학을 풀면서 영시가 양재학학을 풀면서 이름을 천하에 떨쳤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 누구 있니 아는 사람? 많죠. 아 많지. 나도 알아보긴. 누구? 하이젠벨. 자, 많다 그랬는데 많다가 두 자리 쓸까 한 자리 쓸까 음식이 지금 하나는 했어. 자, 헤이젠범 그 다음에 슈레딩. 둘은 했어 그래. 근데 이게 다 기본이야 이건 아직. 자 슈레딩거 그 다음에 볼은. 응? 본. 본. 어우 와우. 그 다음에 또. 보. 보 파울리. 아저씨. 그 다음에 파울리 아저씨. 파울리 아저씨. 또. 드디어 5은 넘었네. 5만 더. 포도스키. 아닌가. 자, 영식이 너 대답 못하고 옆에 지금 향택이한테 화살이 넘어가. 경환이는 세이프해. 저기까지 열면 갈 거야. 나 영식이에 3초의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플랑크. 아, 플랑크. 그래, 플랑크. 자, 2초를 더 주겠습니다. 자, 땡. 6명까지 했는데 10명 못했어. 자, 형택이가 이제 4명을 해야 돼. 티라. 아, 디라. 콘 디라. 그 다음에, 페르미. 페르미. 3초를 더 주겠습니다. 자, 이제 8명에 그쳤어. 우리 권수태 선생님은 생각이 나시는가? 뭐죠 지금? 그 명단 응? 명단 하는데 2사람이 더 남았어. 노벨상 그거예요? 노벨상을 노벨상 대부분 받았죠. 근데 양재학학을 하면서 양재학학을 하면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 이름을 세상에 부각을 시켰던. 바디 바디는 1957년도 이 사람이 1911년, 26년 이다. 10년에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26년도, 1930년도 정도까지. 자, 우리 이제 동욱이로 가요. 동욱이 한 명도 못 건져봐라. 야, 경환아, 너 좀 위험해, 지금. 자, 그럼 이제 미지한테 이제 가고 있어요. 미지야, 경환이 살려줘야 되나? 노상수. 자, 너 선배한테 가시네. 파이만 파인만 근데 상당히 후에 살았는데. 파인만은 이 1940년대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재학학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 노석 지나가고 이제 경환이, 야, 드디어는 경환, 야, 경환아, 거기서 끝내지 않으면 나한테까지 오는 거야. 누가 있냐? 란다우도 큰일 했고, 런던도 큰일을 했고,
누가 있을까? 존 모펠트 같은 사람 있을까? 막스 폴라우. 그 다음에 클라인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잠시만. 뭐지? 등등의 지만. 누구? 지만. 지만 스탁. 폴스타. 스타 그 다음에 컴퓨터 생각나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쭉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조셉슨 현상이 이 양자역학을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슈퍼컨덕티비티를 풀려고 그 세계에 있었던 당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했는데 못 푼 게 뭐냐면 슈퍼컨덕티비티. 이 앙사가 같은 사람, 앙사가도 진짜 이게 풀고 싶어 했었고 도전했던 사람 아인슈타인도 도전했고 진짜 시대를 풍미하던 란다우도 못 풀었고 디락도 못 풀었고 파울리도 풀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슈퍼컨덕티비티를 이제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57년도 46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이거를 이제 풀게 됐는데 드디어 이게 실마리를 찾은 거는 누구냐면 이게 바딘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이 바디는 말이야. 바디는 벌써 1957년도 이때 무슨 노벨상 탄 사람. 바디는 뭐로 해서 노벨상을 탔느냐면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쇼클리, 바디, 그 다음 한 사람이 누구니? 경환아, 이럴 때 네가 나를 구해줘야 돼. 쓸모가 누구? 쇼클리하고 바디나가 한 사람이 더 있어. 벨랩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탁 해놓고서 트랜지스터 현상을 처음으로 굉장히 벌키한 거를 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리콘 테크놀로지의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는 시작점. 바딘이 무엇에 대가냐면 바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마이 콘덕터에 대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반기에 세상을 풍미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20세기에 후반기를 풍미한 사람은 최고봉을 누구도 잡느냐면 바딘을 잡더라고. 바딘을 잡. 바딘이 사라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바딘을 제일 높게 지고 그래. 상을 2개 받아서 진짜로 바딘은 어떻게 대단한 사람. 바딘을 내가 생전에 바딘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물리학회 가면 바딘이 할아버지가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한 앞자리에 저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발표하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질문을 해. 바딘은 그 질문하고 그래. 할아버지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런 풍습이 좀 다른가 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진짜로 공손하게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실험하고 뭐 이러니까 대답을 할 텐데 할아버지가 질문을 해도 그냥 받아치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의 정서에는 잘 안 맞아. 자, 이 바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바딘이 하이에너지 피직스에 쿠퍼라는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쿠퍼를 데려온 다음에 좀 일을 좀 시켜요. 쿠퍼는 뭐냐면 하이에너지 필드 시어리 한 사람인데 하이에너지에서는 스캐터링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자가 있고 가서 때려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본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거 배우고 그랬잖냐. 근데 이제 쿨롱 인터랙션 있을 때는 그렇고 뭐 다른 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하던 게 이제 그런 게 누구냐면은 이제 쿠퍼예요. 쿠퍼. 별로 딱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쿠퍼가 드리번 그럴 때 바딘이 이제 쿠퍼를 불러. 왜냐하면 바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스캐터링 이론은 그렇게 많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에너지 피직스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게 쿠퍼한테 그 일렉트론들이 고체에 대해서 어떻게 스캐터링을 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쿠퍼가 이제 이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야. 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냐면 쿠퍼가 하던 일은 뭐냐면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스캐터링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거는 물질 안에서의 스캐터링 문제니까 이게 다르다. 다이렉트릭 콘스턴트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다가 드디어는 물질 안에서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쿠퍼 페어가 일렉트론 있고 일렉트론 두 개가 이렇게 일렉트론 두 개가 쌍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를 쿠퍼가 이걸 알아내. 이거 알아내기 전에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포논이 관계가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왜 포논이 관계되는 거를 알고 있느냐면 이 똑같은 물질을 넣고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은 물질인데 매스가 다른 동위 원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전위 온도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매스가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에서 그 아토믹 넘버가 똑같으면 성질이 다 똑같아져. 왜냐면 쿨롱 인터랙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소토프 이펙트는 매스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화학적인 성질은 다 똑같은데 매스가 달라서 질량이 달라가지고 생겨나는 건데 이게 매스가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뭐 틴캄이라든지 글로버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슈퍼컨덕팅 갭이라는 게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고, 몇 가지 힌트들이 있어요. 자, 이 힌트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도전이 이제 자, 이게 쿠퍼라는 사람이 그러는 사이에 쿠퍼가 이거를 쿠퍼페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쿠퍼페어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상당한 거거든. 어떤 면에서 이제 상당한 거냐면 일렉트론인데 일렉트론 두 개가 끌어다닌다.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어트랙티브 포스가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물질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게 누구냐면은 쿠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렉트론만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데 그 안에 물질 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백그라운드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일렉트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일렉트론이 만약에 이렇게 휙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렉트론은 매스가 작아서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차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향해서 이게 가는데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거티브 일렉트론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몰려가요. 일렉트론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스가 커가지고 이게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거든. 플러스가 이렇게 천천히 자기 프레퀀스로 이렇게. 그러면 다른 일렉트론이 보면 여기 일렉트론이 지나간 일렉트론의 자리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가 있으니까 이펙티브하게 일렉트론하고 이쪽 일렉트론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일렉트론의 인터랙션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거를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이게 어트랙티브 포스가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쿠퍼예요. 자, 쿠퍼가 여기까지 이제 알아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슈리퍼의 활약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슈리퍼의 활약상이나 뭐 이런 건 우리 홈페이지에 초전도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내가 비디오를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은 그 속에 아주 자세한 얘기들이 있어요. 영식이 아직 못 봤지,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뭐 보면은 내가 한 2시간짜리 강의 몇 개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여기 보면은 무진장 재미난 얘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슈리퍼가 한 일은 뭐냐면 슈리퍼 아저씨가 한 일은 이 쿠퍼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초전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판단합니다. 슈리퍼가 박사도 받기 전에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슈리퍼가 명성을 찾아서 바딘한테 이제 찾아가요. 바딘 선생한테 가서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바딘이 그래 그럼 내 제자가 됐다. 너 한번 초전도를 공부해. 근데 이게 슈리퍼는 바딘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바딘이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서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바딘을 이제 찾아가서 세마이컨덕터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바딘이 슈리퍼한테 뭐라고 하느냐 슈퍼컨덕티비티라고 나이가 몇 살 때 모르겠을까 22살 그 정도밖에 나이가 동욱이보다 어렸겠다 야 어? 그때 슈리퍼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치 슈리퍼가 그래서 이제 바딘을 찾아가니까 바딘이 슈퍼컨덕티비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슈리퍼가 이제 막 까불어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문제 어려워가지고 어렵다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아인슈타인도 못 풀었다 이게야 어? 아인슈타인 앙사가도 못 풀었대요 디락도 못 풀었지 파울리도 못 풀었지 란다우도 접근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하다가 실마리조차 풀 수가 없었던 그 문제를 자기 보고 풀라 그러니까 슈리퍼가 이제 막 까무러치는 그래가지고 슈리퍼가 못 풀겠다 그러지도 못하고 일단 스승을 만났는데 푸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끙끙 앓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실마리가 안 풀려. 그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말이지 스승이 뭐 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문제였으면 주지도 않아. 나한테 와가지고 이 문제 풀어봐라. 어려서 못 풀겠어요. 그러면 안 돼. 또 시험 문제 줄 때는 스승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 스승이 풀었으면 벌써 논문 쓰고 다 했지. 근데 이제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풀지 않아도 되게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고 이제 답을 주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굉장히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 안에, 이 고체 안에 몇 개 일렉트론이 있느냐 하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쿠퍼 페어를 이루건 뭐 뭐를 하든 간에 우리가 투바디 인터랙션까지는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쓰리바디부터는 우리가 풀 수가 없거든. 이그젝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하물며 10의 23승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스템을 풀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거 감을 못 잡아가지고 전혀 이제 하질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슈리퍼가 드디어는 이제 못 참고 식은땀도 굉장히 많이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 받는 동안에 식은땀 안 흘리고 박사 받은 거는 무효. 고민 안 하고 박사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야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 박사를 받는 동안에 고민 안 하고 밤에 잠 안 오고 말이지 불면증 걸리고 괴로워하고 울면서 그 문제 하나 풀려고 그 과정을 다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박사 받았다 그러면 그건 나이롱 박사야. 엉터리 박사야. 아 진짜 엉터리 박사야. 나는 말이야 다 어느 날 문제를 그냥 쫙 풀어서 박사를 받았다. 아 그 엉터리 박사야 엉터리 박사. 틀리게 풀었거나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딴 사람이 다 풀었거나 그렇지만 풀 필요조차도 없었던 그런 문제 푸는 거나 그런 거. 슈리퍼가 막 그냥 식은땀 흘리고 맨날 불면증에 걸리고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한테 도대체 안 되겠다. 아 파울리도 못 푸는 거 아니냐. 아니 앙사가 진짜 여러분들 앙사가 무슨 문제 풀었지? 형아나 아이징 모델 그냥 아이징이야? 2D 아이징 모델을 이제 푸른 앙사가 그 2D 아이징 모델 그 풀었을 때 앙사가도 참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었어. 왜냐면 2D 아이징 모델을 풀었거든. 그 사람들 만나면은 답을 가르쳐줘요. 답을. 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이게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딱딱 나오거든. 8분의 1인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야. 이거 풀면은 노벨상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말이지. 앙사가는 벌써 다 풀어가지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막 앙사가의 그 솔루션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앙사가가 그 솔루션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앙사가 이제 노벨상. 그 후에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방법을 다시 쉽게 하는 여러 가지 앙사가 푼 다음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들이 이제 한번 힌트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에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은 양이 티딜리하고 양이 아마 풀었던 그 방법이에요. 양이 굉장히 강해. 수학이라는 것이 양이. 다시 이제 풀어서 그걸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방윤기 교수가 얘기했던 그 콘도 프로블럼, 이그젝트 솔루션 콘도 프로블럼 윌슨이 풀었다 그러는데 윌슨이 외에도 새로운 방법들 베테한 척지라든지 이런 거로 위그만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요. 이론 물리학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서 누가 하나 한 방법으로 풀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들이 이제 지시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푼 사람이 누구냐면은 2D 아이딩 모델을 푼 사람은 나예요. 앙사가도 슈퍼콘덕티비티를 못 풀어. 천하의 무적 앙사가가 못 풀었어. 천하의 무적 앙사가는 왜 천하의 무적 앙사가냐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풀고 싶어 했는데 그 답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거는 풀 수 없을 거다. 그래서 퍼블리시 안 하고 자기만 가지고 있었어. 그 사이에 남이 딱 해가지고 답을 내면은 노벨상 뺏기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사가는 다 여유 있게 말이지.
여유를 즐겼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그거를 보면서 말이야. 그 앙사가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슈리퍼가 22살 이땡밖에 안 되는 슈리퍼한테 풀라 그러니까 슈리퍼가 도대체 안 되겠다. 스승을 찾아갔더니 스승이 어루만지면서 어렵지. 6개월만 더 풀어봐. 6개월 동안 네가 못 풀면 생활 콘tak트 하다 그럴게. 안 돼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다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6개월 동안 다시 이제 밤마다 낮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거지. 슈리퍼가. 그러다가 슈리퍼가 드디어는 못 참고 나는 나 이게 들은 얘기야. 이거 역사 고증을 한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있고 여기 오데오가 있고 여기 시카고가 있잖아. 여기에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학교가 있어. 거기에 있다가 슈리퍼가 어느 날은 훑다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뉴욕으로 돌아가.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그래가지고 뉴욕에 내려가지고 뉴욕에 비행장이 라과디아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이렇게 타가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반짝인 거야. 슈리퍼 생각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 밴드 이론을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그 안에 일렉트론들이 그 많은 게 있는데 밴드 이론을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밴드 이론 계산할 때 우리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프리 일렉트론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그 10의 23승계가 있는 그 문제를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 수도 포텐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다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이거든. 그래서 마치 이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입자들은 그거는 하나의 포텐셜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의 포텐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로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펙티브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은 다 민필드로 해가지고 민필드 시어리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슈리퍼가 그 민필드 시어리를 고안을 해내요. 이펙티브 원 쿠퍼 페어 시어리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지하철에서 이제 생각이 나요. 어떻게 있겠니? 여러분들 혹시 뉴욕 지하철 타본 사람? 뉴욕 지하철 타보면 아주 세상에 그렇게 후질 수가 없어. 녹슬고 그래도 잘 달려. 적어도 불은 안 나요. 지하철에서. 뉴욕에 지하철에서 다시 비행장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학교로 가가지고 앉아서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민필드 방법으로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슈리퍼가 그 어린 슈리퍼가 앙사가도 못 풀었던 그거를 푸니까 완전히 이게 실성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선생한테 뛰어갔는데 선생이 그때 일본인가 어디에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교수들을 붙잡고서 슈리퍼가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풀었다. 초전도를 풀었다. 나는 뭐 해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그래가지고 스트레킹의 시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지? 또 그냥 뛰어가가지고 풀었다니? 그게 뭐니? 유레카가 뭐 그런데 유레카가 뭐지? 이 경아나 좀 뭐 도움이 좀 돼야지. 유레카라고 그랬는데 유레카가 뭐지?
알아냈다. 알아냈다? 맞아. 그래, 맞아. 우리 통일합시다. 유레카는 알아냈다로. 틀리면 안 돼, 이거. 역사의 기록이거든. 그래서 이제 유레카. 유레카는 맞니? 근데 유레카는? 유레카. 이 슈리포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슐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슐리터. 여러분들 NMR을 하다 보면 슐리터 NMR을 한 사람인데 헤벨 슐리터 픽의 원저를 처음으로 실험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슐리터인데 슐리터하고 슐리터는 그때 젊은 교수였고 슈리퍼는 학생이었는데 젊은 교수 붙잡고서 유레카를 했다는 거 아니냐. 슈리터가 얘가 완전히 미쳤는지 알았다고. 후에 나온 그 얘기에 의하면 얘가 대학원생이 자기한테 뛰어와가지고 붙잡고서 풀었다. 초전도 풀었다. 얘가 완전히 식성한 애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알아내요. 어떤 방법으로?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그램. 쿠퍼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거를 그래가지고 슈리퍼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선생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딘이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지도 교수가 바딘이 딱 보더니 이거라 솔루션이다. 그리고 슈리퍼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앞으로 2주 동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슈리퍼한테 이거 풀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바딘이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딘이 그냥 자고 있으면 선생이 딱 전화를 걸어서 슈리퍼 빨리 와라. 야 오늘 내 이거 풀었다 그래가지고 그 바딘이 슈리퍼한테 그냥 딱 가르쳐줘요. 응? 야 오늘은 뭐 이런 거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아침에 그냥 하고 있으면 이제 바딘이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BCS 이론에서 진짜 중요한 이론들 이렇게 보면 BCS도 있지만 그 다음 마티스 바딘 이론 같은 거 뭐 이래가지고 이게 바딘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뭐 이러면서 그런 공식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면 이제 바딘이 이게 이 문제를 풀었으니 사실 노벨상 받는 거 아니에요? 바딘은 노벨상 다시 받는 거로 확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이 이 교수하고 학생하고 풀면은 교수는 받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도 억울하면 교수대. 저 교수하고 풀고 나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나 풀었는데 교수가 훔쳐갔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억울하면 교수예요. 문제 준 사람 그리고 문제를 거기까지 이끌어간 사람. 옛날에는 푼 사람이 교수가 안 받고 푼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았어. 교수는 내가 이거 기여 하나도 안 했다. 내가 너한테 문제도 주지 않았고 문제를 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는 굉장히 달라. 이제는 이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도 큰 프로젝트들의 문제 중에 하나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받으면 4명이 되는데 4번째가 학생이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노벨상 3명까지 줘요. 4명 절대로 안 줘. 근데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문제를 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새롭게 문제 풀어서 상을 받아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4명을 다 줄 수 없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줘. 이게 3명이 있었으면 3명이 받았을 텐데 이렇게 4명이 되잖아. 그러면 이놈 중에 어느 놈을 잘릴지를 모를 때는 이게 다 잘라요.
종종 나타났거든. 이게 BCS는 이게 딱 3명에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바딘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딘이 항상 바딘이 이제 초청 강연을 받잖아. 바딘이 초청 강연을 슈리퍼를 데리고 다녀. 얘가 이 리퍼라는 애인데 성슈 씨. 얘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거를 응? 이거를 민필드로 거기 유도해가지고 우리 인지라고 그래서 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슈리퍼까지 이제 노벨상 바딘이 그 자기 혼자 받을까봐 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이 슈리퍼 쿠퍼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줬죠. 바딘이 아니 슈리퍼가 노벨상 받은 거는 확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상금을 가지고 결혼 노벨 상금이 지참금이었어요. 노벨 상금이 결혼에 지참금도 되지만 이혼에 위자료 된 사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받으면은 그거 주기로 하고 이혼을 해서 줬어요. 아니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말이야 그때 위자료 받는 걸 내가 못 봐가지고 근데 뭐 책이나 이런 거 하도 많이 쓰여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실이라고 해요. 책에도 쓰여 있지만 나 워낙 친구가 많아가지고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책에서 읽었는지 누가 했는지 하여간에 믹스업이 돼 있는데 하여간에 왜 또 그 얘기가 나오지? 근데 하여간에 슈리퍼가 무슨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슈리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하는 거라서 크리에이션, 애널레이션 오퍼레이터, 넘버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이거 요즘 여름방학에 공부했지. 유도했었지. 했었지. 하라 그랬는데 BCS 이런 유도하라 그랬잖아. 팅컴의 5장인가 그랬잖아.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로 그거 안 해봤어? 아, 그때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진짜? BCS 1은 어떻게 넘어갔니 근데? 여름에? BCS 이름 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갔어? 아, 볼텍스만 공부했구나 그때. 예. 자 그래가지고 슈리퍼가 이래가지고 BCS 이론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BCS 만들어내기 전에 BCS를 만들어내고서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BCS에서 한꺼번에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BCS에서 나왔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BCS는 일렉트론 사이의 인터랙션이 어트랙티브 포스고 그래서 쿠퍼 페어가 존재하고 갭이 존재하고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TC가 말이야 여러분들 세타 D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N의 V 이게 슈퍼컨덕터의 임계 전류는 두바이 템퍼레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N이 뭐였죠? 페르미 레벨에 걸려있는 일렉트론의 개수예요.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페르미 레벨에 걸려있는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크면 그리고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 포텐셜이 보이는데 그게 크면은 이게 TC가 높아진다. 이거를 BCS 이론에서 아주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처음 유도했느냐면 맥밀란이 BCS 이론을 딱 보고서 맥밀란이 처음으로 이걸 그냥 유도를 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맥밀란 방정식이라고 해요. 맥밀란이라는 그때 아주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맥밀란 이퀘이션을 BCS에서 이제 유도를 해내요. 맥밀란이 일생의 거작인 초전도의 트랜지언 템퍼레처를 BCS 이론에서부터 유도를 하고서 그 다음에는 맥밀란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맥밀란이 살았던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은 여기 바딘이 살던 그 동네에 맥밀란이 살았어요. 맥밀란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맨날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맥밀란이 그러다가 맥밀란이 이제 여러분들 언젠가 미국의 시골 도시인 오바나 샴페인을 가보면 여기 갈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옥수수밭 사이에 대학교가 조그만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그래도 좀 커져서 그래도 옥수수밭은 끝없이 있어요. 맥밀란이 거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집인지 산책을 하든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젊은 애들이 한잔 해가지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자전거 맥밀란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서 맥밀란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맥밀란은 그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맥밀란 이퀘이션만 이렇게 남겨놔요. 그 유명한 맥밀란 이퀘이션이요. 맥밀란 이퀘이션에서 세타디 두바이 템퍼레처가 나오고 여러분들 두바이 템퍼레처 어떻게 구한다. 그거 예전에 공부했었지. 온도계 가지고 이게 두바이 템퍼레처 끓는 점 뭐 녹는 점 그거하고는 달라요. 스페시픽 히트를 가지고서 두바이 템퍼레처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맥밀란 이퀘이션도 이제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피파드 방정식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책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피파드 방정식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런던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피파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런던 방정식과 피파드 방정식인데 런던 방정식은 J하고 A하고 이렇게 비례하더라 하는 걸 가지고서 마이스너 현상을 풀어낸 게 이제 런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도하는 과정이 책에 나와요. J하고 A하고 비례한다. 그걸 가지고서 보면 그러면 마이스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페네트레이션 뎁스 같은 것도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런던 방정식은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로컬 이퀘이션이라 그래요. J하고 A하고 직접적인 비례를 해. J 값을 어떤 점에서 알면 A 값은 어떤 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비해 가지고 피파드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non local 이퀘이션이에요. 한 점에서의 크리티컬 커런트가 한 점에서의 빅탑 포텐셜하고 1대1 관계가 되어 있지라고. 그 점에서 그 근처에서의 에버리지를 이렇게 해야지 혹시 피파드 방정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피파드 방정식.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앞으로 뭐 초전도를 전공하든 초전도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이퀘이션들이 뭐 플라즈마에서도 나오고 그래. 로컬 이퀘이션, non 로컬 이퀘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파드 방정식은 non 로컬 이퀘이션.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 요즘 여름에 볼텍스들이 삼각격자 이루고 이런 거 다 유도했었지. 런던 방정식 가지고 다 유도했었어요. 그런데 영식이는 아니었지, 그지? 영식이 런던 방정식 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할 수가 있어. 이 런던 방정식을 어디서 유도를 할 수 있느냐면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에서부터 특별한 경우에 런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서 유도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 할 때는 런던 방정식만 가지고서 유도를 했는데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다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으로 처음으로 이 레티스 같은 것들을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아브리코소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리코소프가 몇 년 전에 노벨상을 이제 타게 되지. 아브리코소프가 노벨상을 타게 되지. 다음에 런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피파드 방정식도 유도를 해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쭉 공부를 했던 긴즈버그 란다우 시어리 있잖아. 긴즈버그 란다우 시어리. 긴즈버그 란다우의 페이스 트랜지션 이론이 또 이게 지금 시위장의 슈퍼콘덕티비티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이게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서 여러 가지 페이스 트랜지션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잖아. 그죠? 이제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서 페이스 트랜지션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이거는 기본 이퀘이션이야. 현상론적인 이퀘이션인데, 근데 특별한 경우에 페이스 트랜지션 아주 간단한 경우, 예를 들어서 1차원의 아이징 모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긴즈버그 란다우의 그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폼이 이기작들이 똑같아요.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낼 수가 있어요. 마그네틱 스피드에서 1차원 아이징에서 1차원 아이징 이게 로우 디멘션이 되면 문제들을 어널리틱하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하이어 디멘션이 돼도 아주 하이어 디멘션이 되면은 이제는 민필드 시어리로 다시 풀어낼 수가 있고, 로우 디멘션으로 하면은 단순해서 풀어낼 수가 있고, 중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징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이게 1951년인가 52년, 53년인가 1950년대 초기에 러시아에서 이 긴즈버그 란다우 프리 에너지라는 거를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긴즈버그 란다우의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아브리코소프가 볼텍스의 존재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은 195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나타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서방에서는 아무도 이 이퀘이션의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처리 장막이라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공산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완전히 결별이 돼 있던 엄청난 냉전의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아예 서로 남이 나라 논문을 읽지도 않았어요. 물론 남의 나라 논문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 애들은 러시아 말을 모르고 러시아 애들은 영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서로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논문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논문들, 좋은 논문들은, 저날은 이게 해서 나왔었어요. 여하튼간에 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브리코소프에 관한 아주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리코소프가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타입 2 슈퍼컨덕터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이제 풀어내요. 옛날에는 논문을 쓰면은 논문을 그냥 제출할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논문을 쓰면 논문은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보즈 아인슈타인 그 논문이 그 유명한 건데, 옛날에는 논문을 쓰면은 유명한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거를 읽고서 허락을 해야 논문이 나와. 보즈 스타티스틱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보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보고 그렇듯하다. 그래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보즈 아인슈타인 스타티스틱스가 나와요. 그 후에는 어떠냐면, 이제 제자가 이렇게, 지금도 뭐 사실은 그렇지, 뭘 풀어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거를 보고서 스승이 이제 맞았다, 논문을 치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브리코소프가 타입 2 슈퍼컨덕터의 존재를 긴즈버그 란다우 이론을 가지고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스승인 란다우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거. 스승 란다우가 완전히 쓰레기다. 그러고서 책상에다 그냥 젊은 아브리코소프는 자기 회심의 역작인데 말이지.
스승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괴롭지. 대답도 없고 틀렸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하다가 란다우가 이거 타이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스가 아이 그거 다 계산을 했다고. 언제 계산했어요? 옛날에 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드렸는데 그때 틀렸다 그 얘기하시고 없앴다. 그래 뒤지니까 아브리코소프께 나와서 그거 논문 발표해라고 했다고. 그 아브리코소프 그 논문은 란다우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브리코소프 혼자 이렇게 써있고 그 타입 2 슈퍼컨덕터의 존재 그 논문이 50년이 지난 2000년도 초에 2000년도 그때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때 50년 딱 지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타게 돼요. 긴즈버그도 타고 아브리코소프도 타고 긴즈버그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가 됐고 아브리코소프는 75세고 토닐 레겟 힐륨3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던 토닐 레겟은 65세, 75세, 85세가 셋이서 이제 그 역사를 타게. 그래서 이 긴즈버그 이론을 말이야 BCS에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BCS 해밀토니안에서부터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우리 BCS 이론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의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 그러니까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전이 온도 근처로 가면 그러면은 오도 파라메타 같은 것들이 이제 작아지면서 프리 에너지가 새로운 폼을 나타내면서 그거를 딱 풀어보면 BCS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TC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본다 그러면 그 좀 어렵고 복잡한 BCS 이론을 가지고 풀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쉬운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 보죠.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 가지고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또 더 간단한 몸인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 풀자. 물론 BCS 이론을 보면 린필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텐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간단한 스텝 펑션을 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것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풀고 싶다 그러면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이라는 그 방정식을 가지고 나요. 거기는 포텐셜을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된 포텐셜이 아니라 리얼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게 이제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 물론 엘리아시버그 이퀘이션에서 또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서 린프리 패스가 굉장히 짧은 물질이다. 그래서 더티 슈퍼컨덕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일렌버그 이퀘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퀘이션들 좀 더 간단한 방정식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초전도 문제를 푼다 이거. 물론 여기를 보면 이 안을 보면은 이 안에서 조셉슨 현상 같은 것들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BCS 이론이 이제 상당히 이 대단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HC1, HC2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렇게 아니면은 조셉슨 현상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 키틀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풀어냈어요. 근데 우리 이 조셉슨 효과 같은 것들은 요즘 여름에 누구 책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공부를 많이 했지? 책 한 권을 다 뗐는데. 로즈인, 로즈인도 공부를 했고 올란도 그 책 그거 많이 공부했었어요. 응? 거기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퀴드에 관한 것들도 아마 그때 다 공부를 했을 거고 조금 뭐 2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테이프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쿠퍼페어 터널링하고 조셉슨 터널링의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까? 이렇게 책을 안 따랐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책 가지고 공부할 때 모르는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백그라운드 많이 얘기했으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쿠퍼페어 터널링, 조셉슨 터널링. 여기 지금 슈퍼컨덕터가 이렇게 있어서 둘로 이렇게 나눠졌다. 여기 지금 쿠퍼페어도 있지만 쿠퍼페어가 이렇게 가지고 둘씩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쿠퍼페어 터널링. 그 다음에 여기에 코지 파티클이라 그래서 일렉트론이라 그냥 생각을 해. 일렉트론이 이렇게 터널링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코지 파티클 터널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터널링들은 이 갭이 있으면은 이렇게 터널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터널링은 여기에 갭이 아주 작지 않아도 이런 터널링들은 좀 있어요. 자, 이 코지 파티클 터널링, 이거는 코지 파티클 터널링은 싱글 파티클 터널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노르웨이의 누구지? 어느 아저씨지 이거? 터널링? 싱글 파티클 터널링. 기예보라는 사람이, 기예보, 이게 또 갑자기 기예보가 생각이 안 나서, 기예보 아저씨가 이 코지 파티클 터널링을, 여러분들 이게 기예보라는 사람이 이게 노르웨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벨랩에 가가지고 실험을 할 때 초전도 넣고 거기다가 인슐레이터 막 넣고 초전도 넣고서 이걸 해보니까 터널링 현상이 이제 나타나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 사람인데, 기예버가 포항공대 왔었어. 옛날에 우리 기예버 초청해가지고 기예버 이렇게 톡을 하는데, 기예버가 그 옛날에 노르웨이 아저씨인데, 노르웨이에서 자기 노벨상 받고 나왔던 그 신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기예버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기예버는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있어. 뭐냐면 이게 당구를 맨날 담배 쫙 피면서 담배 피는 이거 하던 기예버가 노벨상을 탔어요. 응? 기예버는 당구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당구 치고. 신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맨날 당구만 치던 기예버가 노벨상을 타다, 이게 신문 제목이야. 기예버가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게 그 맨날 이게 당구 치고 그러다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당구 치다가 그냥 성적은 이만큼 돼가지고 이 벨랩에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여간에 대학교 다닐 때 이 공부는 뒷전이고 당구만 이렇게 쳤다. 당구도 잘 쳐야 돼.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 다른 것들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돼. 응?
그러니까 다른 것만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여간에 이 기예보가, 당구만 치는 기예보가, 근데 기예보가, 이 조셉슨 터널링, 이게, 이것도 자기 실험할 때 다 측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시를 했다 그러던데. 조셉슨 아저씨가 말이야, 조셉슨 아저씨가, 이, 아까 20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바딘이라 그랬잖아. 바딘 이후에 20세기는 앤더슨의 세계에 사실 지금 엄청난 아저씨가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앤더슨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또 끝없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은 앤더슨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 비하인드 스토리. 아니야. 그거는 맥주 먹으면서. 앤더슨 아저씨 말이야. 앤더슨 아저씨. 아주 대단한 아저씨인데, 앤더슨 아저씨가, 이게, 이 사람 진짜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 갔어. 옥스퍼드를 갔어. 옥스퍼드를 가가지고, 그 연구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조셉슨이 앉아있었어, 조셉슨이 앉아있어가지고, 앤더슨이 막 얘기하니까 조셉슨이,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 계산을 해가지고, 갔어요. 계산한 게 뭐냐면, 키텔에 나오는 이 계산법이에요. 조셉슨 터널링이고, 그 조셉슨 터널링, 이 터널링, 쿠퍼피아 터널링에 대해서 앤더슨이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셉슨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포멀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앤더슨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그거 들은 거를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가지고 왔더니 앤더슨이 이렇게 조셉슨이 가지고 와서 이거 앤더슨 교수님 같이 이제 논문 냅시다. 대학원생의 수업 시간에 앤더슨이 이렇게 딱 너나 내라 딱 그랬어. 그래서 조셉슨이 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 앤더슨이 너나 내라 하고서 한참 있다 이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망한 거야. 앤더슨이 아이디어는 다 냈는데 앤더슨 생각에는 이게 포멀리즘이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라고 생각을 했어. 그 사람 생각에는 뭐 파인만 다이그램 머릿속에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6분 안 남았니? 네, 5분 남았다고. 5분 남았어. 그러면 5분 안에 이제 끝낼 수 있어. 앤더슨이 그래가지고 자기 깐에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포멀리즘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키틀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앤더슨은 너나 내라. 나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그거 다 개선해서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러고서 논문이 탁 나온 거를 딱 앤더슨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놓쳤거든. 응? 앤더슨이 이거 그 논문 보고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라크웰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가서 실험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실험을 딱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 거라. 그래 학생이 조셉슨은 노벨상을 타고 앤더슨 노벨상을 탔어. 앤더슨은 그 후에 앤더슨 로컬리제이션을 가지고 노벨상을 타. 한참 후에 타. 앤더슨이 가장 이것도 뭐 사실인지 몰라.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앤더슨이 고온 초전도체 미케니즘이 고온 초전도체가 나오자마자 미케니즘을 딱 발표를 하고 아직도 그거를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앤더슨 앞에 가면 얼어가지고 앤더슨 틀렸다는 얘기를 거의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앤더슨이 저거 맞으면 노벨상 또 한 번 탈 텐데 저거 못해가지고 노벨상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기까지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이렇게 자기 이론이 맞다고 하느냐 하면은 하여간에 그거 맞으면 이게 두 번째인데 3개 탈 수 있을지 몰라. 왜냐면
조셉슨 그 아이디어는 앤더슨의 아이디어. 앤더슨이 한 거지. 이게 조셉슨은 그거 포멀리즘. 근데 조셉슨도 참 머리가 좋은 게 그 논문을 써갔을 때 그 논문 안에 조셉슨 현상에 관한 거의 중요한 거는 다 디라이브 했어요. 그래서 이 앤더슨과 조셉슨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앤더슨은 로컬리제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는 게. 그래서 로컬리제이션도 얘기를 할 때 1950년대인지 언제인지 얘기를 할 때 앤더슨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놈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 줬거든. 이게 앤더슨이 말이야 일렉트론 로컬리제이션 얘기해가지고 노벨상 탄 앤더슨이 1980년대 내가 이게 대학원 시절에 이게 옵티컬 프로퍼티를 공부를 하는데 포톤의 로컬리제이션을 얘기를 했어. 어느 날 논문을 탁 보니까 앤더슨의 포톤의 로컬리제이션 그냥 읽는 거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해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험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 20년이 보통 사람들 앤더슨이 얘기하면 20년 후에나 알아듣는 데인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1년밖에 안 지나서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 논문들 몰라 그 포트넬 로컬리제이션 그렇게 큰 그레이트 임팩트를 주는 그런 이론은 아니었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앤더슨이 엄청나게 그 20세기 후반에 조금 뒤쪽을 이렇게 풍미를 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과서를 안 쫓아가서 이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2시간이 됐어요.